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밖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4차 감염은 없다. 또한 공기 감염 역시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최근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정부가 그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려 14명의 확진자가 늘어났고 모두 122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서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아야 할까요? 당장 아이들은 학교로, 또 부모님은 생업에 복귀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시골의 아이들을 맡기러 휴가까지 내는 이른바 메르스 피난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이루다 말로 설명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6월 첫 주 백화점 매출이 5월 초에 비교해서 평균 25%,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놀이공원 입장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고요. 프로야구 관중객 수는 40%나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매일 평균 10,000명씩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경제 활성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메르스가 우리 내수 경기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국민들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합니다. 일각에선 이 메르스가 한국형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냐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믿어라,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제발 믿을 수 있는 대책을 정부 당국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팟짱은 메르스 전국 민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정의화 국회의장 소유 병원의 메르스 진료 거부 상황 어떤 것인지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회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은 있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위원이셨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을 연결해서 청문회 평가 그리고 인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0일간의 혁신위 활동 본격 가동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신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님을 모시고 이 당의 혁신 방향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이번 주는 사회인 스포츠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현재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채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악의 경우 여당 단독 처리도 할 수 있다.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상황이죠. 자, 오늘은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이셨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평가 그리고 인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진입니다. 아우 귀여우셔.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는데요. 네. 자, 지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두 가지가 크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원래 통과의장이 아니라 검증의장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검증의 기회를 놓친 거죠. 자료 제출이 너무 늦어서. 네. 그래서 자료 제출만 가지고도 거의 한 7일을 싸웠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의혹이 많이 불거져서 네. 도대체 이 사람이 청문 대상인지 수사 대상인지 알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7일 정도 이제 자료가 늦어지니까 네. 그걸 입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메르스 공포의 청문회가 완전히 눌려버린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부의 무능과 이런 국민의 공포가 오히려 황총리 후보에게는 유리한 게 아니냐. 실제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6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그 언급량이 메르스가 180만 건 뭐 지금까지 사상 최고죠. 네. 그런데 황교안 총리 이 인증 청문회, 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한 8만 건? 아이고. 거의 20배 이상이 높아요. 차이가 나서. 네. 이런 이제 국민의 관심이 아무래도 네. 좀 줄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관심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것은 아마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독자들, 청취자들께서도 예. 처음 듣는 빅데이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사이에 메르스 관련 언급은 180만 건. 그 정도 국민들의 공포와 관심이 뜨거웠다는 거고요. 반면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회는 8만 건. 그러니까 20배나 메르스가 많았으니 과연 이게 언론들도 거의 안 쓰고요. 중요 언론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 거의 국내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거의 안 다뤘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기회도 박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우선 자료 제출만 가지고 7일을 싸웠다. 이것도 뉴스입니다. 세상에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검사 출신답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욱 현재 재판관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쭉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했었던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 판사나 뭐 변호사나 혹은 다른 직종 출신자들은 그래도 성실하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렸는데 검사 출신 안 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간신히 받은 그 19금 자료가 화요일 날 6월 9일 날 오후 한 6시, 7시경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도 제가 못 받은 자료가 뭐 소득세. 소득세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진단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이 소망교회 관련 건. 이것도 중요한 이제 조류적 편향 문제 때문에 중요한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안 내셨어요. 심지어는 법무부의 비정규직이 비중이 얼마냐 이것도 자료를 안 냈어요. 왜요? 이런 건 통계로 다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진짜. 거기다가 그것도 참 대검찰청 이 내부 시스템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조회 시스템상 드러나는 황 총리 후보가 당시 검사 시절이나 이런 사건 명만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다뤘던. 근데 처음에 답변이 그런 조회 시스템이 없다였고 그 다음에 있다는 게 확인되고 나니까 줄 수 없다예요. 아니 근데 참 이게요. 저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게요. 사실 소득세 문제, 건강진단 문제, 뭐 소망교회 관련해서는 뭐 개인적인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더라도 법무부 비정규직 숫자, 대검 인터넷 시스템 사건 명부 이런 거를 안 주고 버틴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황 총리 후보가 딱 닮았다. 그래서 저희는 황 총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처음에 자료 없다. 그 다음에 줄 수 없다. 혹은 사생활 보호다. 네. 묵묵부답 온갖 방법을 다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은 만약 이것이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있으면 비공개라도 한번 점검은 하게 해달라.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요구가 2013년에 의료비 지출이 한 7,500만 원 정도 돼요. 2013년이요? 예. 2013년 한 해 동안만 7,500만 원. 개인이요? 예. 황 총리 후보 혼자서 그때 그 건강보험에 혼자 올라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병이 있었대요. 어떤 병이요? 그래서 어떤 병인지 얘기 안 하고 단마진? 7,500만 원이나 들었는데 네. 단마진은 95년도에 완치되셨다 그랬거든요. 네. 7,500만 원을 들었는데 완치됐다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까지 물었어요. 왜 우리가 산재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사망을 그러니까 중증 재해로 뭐 다친 경우도 이것이 업무상 질병이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때 손가락이 잘렸거나 이게 보이는데도 근데 이 사람이 나 업무상 질병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냐 안 해준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죠. 근데 완치됐다. 이러면 총리로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냐 아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생활 보호가 문제가 되면 비공개로 해서 안심이라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거절. 그런데 이게 총리 후보자고 이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분인데요. 물론 이제 결과가 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분이 2013년에 의료비로 무려 7,500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예. 어떤 예. 질환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뭐 대국민 모두에게 알린다는 게 좀 그렇다 하면 그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뭐 비공개를 전제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국무위원도 아니고 네. 국무총리예요. 네. 그러면 심지어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비공개 형태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책임과 의무라고 봐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많이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청문회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탈락된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이분은 내지도 않고 특히 이제 19금 자료도 뭐 사면이 끼어있고 19금 자료를 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 19건 자료는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될 자료. 네. 라는 게 입증이 됐고요. 네. 다만 법조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윤리협의회라는 곳에서 이건 낼 수 없어요라고 이렇게 일부 19금을 가려버린 건데 네. 결국 그 제목만 주는 거거든요. 사건명이 이렇게 와요. HR 관련 법률 자문. 이런 식의 대부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만 콕 찍어서 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참 이게 무슨 그 퍼즐 맞추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아예 검증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검증 무력화는 아마 최고였고 네. 역시 공안검사 출신답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괜히 공안검사라고 하는 건 아니구나. 저렇게 국민이 검증할 기회까지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건 네. 우리 아장이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 최선을 다했어요. 네. 너무 자료가 안 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도 의뢰를 해보고 심지어 여론조사까지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사실은 청문회 때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건 관심대장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긍정 발언보다 그러니까 부정 발언이 한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엄청났어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황 총리 후보가 국회법 개정안이 그 위헌 소지가 네. 있다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했으니 한 40% 이상이 네. 그냥 합의 발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시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내용도 공개를 하면서
빨리 자료 내고 이러한 국민의 여론까지를 참작해서 우리가 이거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관철을 제대로 못 시킨 거죠. 그 점이 지금도 아쉽고요. 네. 이것이 관철이 되려면 저도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은 처음 해보는 건데 네. 법으로도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저는 저희들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병역 비리나 이런 것, 그러니까 국민이 사대 의무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분들을 아예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네. 그게 도덕적 기준이다. 네. 근데 그런 걸 입법으로 만들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참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했고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검증하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도 그렇고요. 어쩌면 신문들이 이렇게 제대로 보도를 안 하죠. 신문들만 제대로 이거를 보도를 했어도 우리 국민들이 예.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보도를 안 해요. 예, 한국 사회 주류 언론들이 전혀 이거를 안 쓰니까 사실 그 청문회 현장에 앉아 있는 기자들 그리고 또 국회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알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좀 정리해서 써줘야 되는데 언론에도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도 자료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제보를 계속 받고 네. 혹시 제보를 해줄 사람들이 있나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기자들도 접촉을 했는데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네. 어차피 통과할 거다. 아니 그게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네. 어차피 통과될 거다. 메르스도 있고 그리고 다른 또 다른 사람 내봤자 비슷한 거 아니냐 이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네. 어차피 통과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제가 장관 사퇴를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총리가 통과될 것 같은데 당신 같으면 이걸 제보를 하겠냐. 겁이 나서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어요. 공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될 뿐만이 아니라 메르스를 이유로 사실은 기자들이 안 쓰세요. 예전 같았으면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완벽하게 입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 같은 걸 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청문회 의혹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13가지쯤이나 돼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13가지나 의혹이 풀리지 않는 후보라는 걸 모르잖아요. 전 이건 그렇습니다.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팟짱이 좀 더 힘이 세면 참 좋은데 저희 영향력이 부족해가지고 충분하게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왜 노력해야죠. 네. 근데 자기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그러죠. 네? 어차피 통과될 거다 이런 거를. 팩트를 가지고 사실보도 진실보도만 하면 되는데 왜 앞서 판단해가지고 기사를 안 써?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총리의 건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대통령 유고 시에 또 국가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 그 컨트롤 타워가 바로 총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취재도 해보셨습니까? 아니 전문의들한테도 물어보고요. 네네. 저희 의원들에서 중에서도 의사 출신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 부담이 한 4,500만 원, 공단 부담률이 한 1,700만 원이 넘는 이걸 1년에 썼다. 거기다가 제가 휴가 내역을 받아봤어요. 네. 휴가를 딱 대통령이 휴가 가셨을 때 그러니까 2013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 외에는 휴가를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휴가계를 안 내고 쓴 거 아니에요? 아니 휴가계를 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네. 그리고 2013년이 되게 바쁜 때였거든요. 기억을 해보세요. 국정원 대선 그렇습니다. 사건이니 뭐니 해서 이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휴가도 딱 그때만 달랑 썼어. 근데 7,5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전문의들의 추정은 이거더라고요. 굉장히 고위험성의 질병과 관련해서 비급여, 건강보험 급여가 잘 적용되지 않는 아주 비싼 약을 계속 복용을 했거나 네. 아니면 이게 집으로 불렀나? 의사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병원에 왕진? 예. 왕진 아니면 통원치료정인데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암 같은 종류는 비급여 되는 비싼 약들이 있어요. 많죠. 1년에 예, 뭐 예. 3,4천만 원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밀 진단도 MRA 같은 건 막 300만 원 넘고 그런 정밀 진단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씩 예, 하는 정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치됐다라는 얘기만으로는 안 돼서 제가 거듭 한 3번 정도를 요청을 했을 거예요. 네. 거듭 비공개를 좀 확인을 해달라. 아무리 이제 주변에 확인을 해도 대략 7,500만 원 정도를 쓰면 그 정도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을 가능성, 혹은 그런 병을 진단받았을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네. 병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도 아니고 참, 예. 완전히 무슨 스무고개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건가? 아니래.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희한했던 게 이건가요? 저희들이 물어요. 네, 이제는 네. 도의적 안 돼서 예. 그럼 아닙니다. 그래도 사면 문제도 그랬어요. 2013년 1월 31일 날 사면된 경제인들 명단을 쭉 놓고 네. 이건가요? 이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저 네.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네. 이게 말이 돼요? 예, 저희 기자들도요. X표 많이 쳤습니다. 그 사명 관련된 취재하면서 이 사람인가요? X 저희도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참 이렇게 자료를 안 내놓고 버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 법 네. 내에서도 내야 될 자료를 안 낼 거예요. 네. 전 그 굉장히 19금 자료는 법 내에서 요구한 자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 내에서도 당연히 내야 할 이 자료를 안 냈고, 네. 그 다음에 관행상 냈던 자료들도 안 냈고, 네. 그리고 이제 법 개정, 그러다 보니 법 개정의 필요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내는 자료로, 그래서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었던, 그러니까 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었던 자료조차도 이 사람이 어겨버렸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러면 이제 법률 규제로 가자인데, 이게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주겠느냐고요. 참. 그러니, 그러니까 나쁜 선례를 남긴 게 아닌가. 저희들이 19금 자료를 끝까지 받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인사청문회 할 때 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예전에 안 냈는데 내가 왜 내? 이럴까봐. 네. 그걸 위해서라도 적어도 현행 법 내에서 있는 자료는 다 받자였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후에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또 이제 있을 텐데요. 개각을 네. 하면. 그때마다 이제 그 황교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출 안 했는데 제가 왜 냅니까? 뭐 이런 됐죠. 식으로 왜냐하면 또 인사청문회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그렇죠. 추적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권한을 차라리 가져서 아니면은 자료를 내지 않으면 무슨 벌칙 조항을 둬서라도 자료를 받아야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이 청문회를 계속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에서 그렇죠. 조금, 거기다가 웬만해야죠. 네. 지금 이명박 정부 때는 4대 의혹에 거기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건강 문제에 온갖 것이 더 건강 문제, 뭐 사명 같은 정관 예우 문제, 위증 문제, 온갖 것이 덧비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을 할 때 네. 적어도 국민의 법적 상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해야죠. 그 천안함 사태 나기 직전에 이명박 정부 당시 이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 뭐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을 거의 대부분이 군면제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계속 의혹이 있었어요. 저는 불가피하게 면제를 받는 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는 건 당연히 괜찮다고 봐요. 네, 네. 근데 그걸 입증할 수 없는 당사자 입증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에 대한 자료를 내면 그럼 그쪽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전 사전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합의 그게 정 안 되면 저는 인사청문회 법을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한테는 다 네가 입증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은 언제나 네. 그러니까 너 도둑놈이야. 너 도둑질 했잖아. 여기 이 증거 있어. 이러면 내가 한 도둑질이 아니다. 라는 걸 국민이 입증합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네. 너 산재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나 산재다. 라면서 국민이 입증해요. 일반인들한테는 다 그걸 요구하면서 어떻게 국무총리 후보자한테는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보든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참 수사권도 없는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그러니까요. 참 정말 참 답답하고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 전부 국민들을 을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황교안 총리는 인사청- 갑이고 우리는 전부 을이야. 맞아요. 아니 네. 어떻게 국회가 을이 되느냐고요. 총리 그러니까요. 후보자인데고. 그러니까요. 총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어제 뭐 끝나고 회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임명동의 절차 어떻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내일 오전까지 일단 논의는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인사청문 통과 못 시킨다. 이건 부적격이다라는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우려를 하신 지점이 있잖아요. 메르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 또 싸움질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원내 지도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들이 인정하실 거라서 투트랙으로 가자. 네. 우리 메르스에 집중하고 네. 그래서 국민을 안정시키는데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싸울 거냐. 그러니 청문회 뭐 청문보고 채택이나 이런 건 연기하자. 아니, 연기. 왜냐면 그렇죠. 이거 예. 연기하면 되죠. 투트랙으로 가면 돼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첫날 메르스 검증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황 총리 후보가 사망자 숫자도 잘 모르고 대응책이 뭐냐면 조기 차단이라고 밖에 안 했어요. 딱 네 글자. 조기 차단. 대응책이 뭐세요? 조기 차단. 대응책이 뭐예요? 조기 차단. 조기 차단이 뭡니까? 가급적 빨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국어 사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없어서 메르스 차단을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진두지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나 지자체 장들도 진두지휘 하겠노라고 나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과 지자체 장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거기에 여야가 지원을 해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런데 그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요인이 황 총리 후보잖아요. 네. 그럼 총리 후보 문제는 밀어두면 돼요. 그렇잖아요. 인사청문회조차도 메르스 때문에 미뤄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네. 그 관심이. 예. 그럼 미루면 되죠. 그래서 저는 투트랙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여당에게 요청을 해라. 그런데 여당이 그게 이제 저희 첫 번째 견해였고요. 네. 두 번째 그래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네.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밀어붙인다면 이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거야 저희들이 숫자로 이제 세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네. 국회 의사일정 합의 같은 경우도 메르스 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회 의사일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인사청문회 가지고 바로 연계를 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면 국민들 납득해 주실 거다. 저는 국민 앞에서 지금 사망자만 9명이고 확진자만 122명인데 제가 이번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사를 봤더니 이분이 지금 병원 내에 감염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확진자도 나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예.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봐요. 밤새 안녕한지 네. 국민들께서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는 도대체 메르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게 적어도 첫날 청문회에서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라도 우리가 메르스에 일단 대응을 하고 모든 정책 요소를 뒤로 미루자. 네.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또 우려가
총리 후보가 또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개인 의견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네. 또 혹여 또 총리가 되자마자 메르스 대응커녕 국회 잡는데 혹은 뭐 지자체장 공안으로 이렇게 발목 잡는데 네. 집중하실까봐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을 좀 하나는 떼어내서 뒤에 하자. 네. 그게 알겠습니다. 여야 합의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당이 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손발이 아니라. 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열렸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대한 뭐 본회의 처리를 그 표결 예. 처리를 그 야당한테 좀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김무성 대표도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총리 인준 절차가 잘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이런 여당의 입장을 보면 그냥 단독 처리. 그러니까 과거에 이완구 총리 후보 때와 똑같은 식으로 재판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여지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메르스나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네. 개인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걸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권 여당은 지금 그걸 따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 총리를 거부하는 것, 의혹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부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라면 그런 부담을 뛰어넘어서서 그 태도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성완종 사정정국을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총리 후보께서는 단지 야당만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도 칼을 겨누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네. 그러니까요. 자기한테는 칼을 안 겨누면서 국민 및 집권 여당에까지 칼을 겨누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반대했다가 그 계좌 추적당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농담으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분이 저한테 두 번을 굉장히 화를 냈어요. 두 번째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누가요? 제가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님. 총리 후보가 황교안 총리 후보가. 네네. 전 너무 놀랐어요. 원래 톤이 일관되고 표정의 변화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로우키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 MB 시절 사면 관련해서 뭐 정진영 민정수석 후보와의 관계라도 하여튼 이런 걸 좀 묻고 있는데 네. 뭐 약간의 제 말을 잘못 들으신 건지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의원들이 너무 신기하다. 왜 저렇게 화를 내는 이상하네. 걸까? 예. 그러면서 밥 먹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계좌 빨리 정리해놔. 그게 어찌 될지 몰라. 이러면서 의원님 계좌 정리하면 빚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빚만? 너무 웃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아마 정치권에 있는가 보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 추정이긴 하나. 네.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러실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비위를 거스르면 다 사정 한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정치권 안에 팽배하다. 거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굳이 뭐 또 총리 다시 청문회 하냐? 그것도 메르스 이후로 하면 되는 거니까 총리 대행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굳이 밀어붙이는 건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 정치적 계산이나 개인의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여당의 조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협상을 해보고 문제를 제기해보겠지만 지금 메르스로 덮여있는 정국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쌈박질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쌈박질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그냥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아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혹이 많은 앞서 정리해 주신 대로 무려 13가지 의혹이 있는 총리 후보이기 때문에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고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네.
제가 계속 이제 듣는 얘기가 여야 모두 국회에서 네. 이걸 연기하자, 막자, 안 된다, 의혹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경우 그거 은수 역풍 맞을 가능성 있어. 뭐 이런 얘기들도 듣거든요.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예? 아 진짜 그런 걸 이겨내야 진짜 정치인데, 그죠? 아니 네? 그렇죠. 네. 저는 야당이 용감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야당이 유능하거나 용감하지 못해서 그 신뢰가 없다 보니 야당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해도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네. 자, 그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 관련해서 이를테면 네. 빠르면 내일 이게 이제 인준 절차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뭐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참 그 찝찝한 청문회였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속 시원한 그런 청문회는 아니었던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끝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청문회 때 사실은 전체 검증을 못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전체 검증이었고 특히 세월호 문제라든가 메르스 문제라든가 혹은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 검증을 반드시 했어야 됐고 특히 이런 정책 검증이 필요했던 게 혹시 이것을 공안의 문제로 다루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총리가 되실지 그러면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총리라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에도 불구하고 보장해야 되는 게 인권이라는 점을 좀 공직자의 기준으로 국민께서도 받아들이시고 또한 이 공직자들도 자기의 기준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죠.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국의 메르스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동래 봉생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안내문이 걸려서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병원의 실소유자가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부산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정민규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규입니다. 네, 진료를 거부한다. 그것도 병원이.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조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9일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소식인데요.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래 봉생병원의 출입문에 동래 봉생병원은 메르스 관련 진단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정문에는 메르스 증상이 있는 분은 배를 누르신 후 들어오지 마시고 대기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출입 자체를 그러니까 메르스 네. 감염 의혹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아예 진료 거부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문구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련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일단 병원이 네.
논란이 일자 언론에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우선 이번 그 안내문으로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환자에게 사과를 하고 병원이 환자 안전 및 감염 확산에 대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와 한라인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문제가 된 그 메르스 관련 진단 치료가 안 된다는 문구는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서 자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란이 된 정의아 의장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동네 봉생병원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본인이 자꾸 부각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여튼 이분 말을 들어보면 사실 봉생병원이 지난 4일 대책 회의를 한 후에 이러한 안내문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 의장이 신경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지금도 신경중풍센터나 혈관 전문 병원으로 많은 진료를 보고 있는데 비교적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감염에 민감했다는 거죠. 그때는 또 워낙 또 시기가 민감할 때라 별말 없이 지나가는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문구가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9일 문구를 수정했는데 이게 그날 오후 들어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소유주가 정 의장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자신이 병원 경영에 참여한다는 소리가 전해지면서 더욱 파급력이 커진 것 같다고 지금은 관련 문구를 대기하라는 말 대신 기다리면 의료진이 나가서 진료하겠다로 바꾸고 또 메르스 환자를 보지 않는다는 문구도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요.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이거 해야 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현행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면허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면 또 의료진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법규를 어긴 병원에 대해서 국회의장 소유의 병원이라고 해서 또 국회의장의 아들이 현직 그 병원의 이사라는 이유 때문에 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같은 동네 봉생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도가 되면서 네. 지역 지역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병원이 환자의 진료, 특히 지금 메르스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또 병원이 이렇게 빨리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 봉생병원 같은 경우는 정의아 의장이 지역에서 2개의 병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정의화 의장이 부산의 병원이 2개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정의화 의장이 동네 봉생병원 외에도 동구의 봉생병원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 의장이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네. 본원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동구에 위치한 봉생병원입니다. 네. 이 봉생병원이 있는 동구에서 정 의장은 1996년 의원 배지를 달면서 정계 입문했고요. 네. 내리 5선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 의장의 아들이 3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이 각각 병원에서 실질적인 병원의 경영 수업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타의 모범 다른 데서 환자가 발생해도 국회의장 소유의 병원이면 다른 병원보다도 민간 의료원이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해도 참 부족할 판에 이렇게 환자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부산 메르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1일 오전을 기준으로 부산 지역은 확진 환자 1명이 거점 격리병원인 부산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타시도에 머물고 있는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00명이 접촉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3분이 병원에 격리가 되어 있고요. 50분은 자택격리, 그리고 능동감시에 해당하시는 분이 38분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격리에서 해제된 분도 9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확산 예방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공원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부산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공개된 식당이나 병원, 약국 등이 최근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 확진 환자가 경유한 업체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